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진행의 김혜수입니다. 8월 8일 금요일 경제 잡박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예지, 전소연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종목별 쏠림이 심한 가운데 장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면서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테마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종목별로 등락이 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장 마감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으로 사모펀드나 부동산, 디지털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유동성 공급 기대가 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재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인 17조 9,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뚜렷하게 상승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층 재정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CPI, PPI, 소매 판매 등 미국의 물가 지표를 체크해야겠고요. 중국은 아직 관세 유예와 관련해 명확한 서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완화 정책 기대와 AI 산업 낙관론,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버티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밈주식이나 레버리지 ETF처럼 고위험 자산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뉴스 한 줄의 종목별로 크게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졌고요. 이런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경제 흐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파트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현지 시간 7일 발효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사항을 언급한 점이 기술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51% 하락한 43,00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도 0.08% 밀리며 6,300선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35% 올라 21,242.7에 맞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단과 금융단이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78% 하락했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단에서 구글은 소폭 상승했고 메타는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75% 상승했고 오늘 M7이 주인공이죠. 애플은 미국 내 사업에 4년간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소식에 3.18%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이 경쟁사의 위고비 대비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며 주가가 14% 정도 폭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8일 서울 외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381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하향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미런 위원장은 오는 8일자로 사임하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의 자리를 잇게 됩니다. 미런 위원장이 쿠글러 이사의 자녀 임기만 채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백악관에 입성했는데요. 플라자 합의 같은 환율 협정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에는 이 전문가의 존재감이 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신임 최고 경영자 립부탄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탄 CEO가 1987년 벤처펀드 월든 인터내셔널을 설립해 중국의 전자제조기업에 적극 투자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SMIC는 AI용 고성능 반도체와 군사용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탄 CEO는 말레이계 중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의 난양 공과대학을 거쳐 미국 MIT를 졸업하고 미국에 귀화한 인물입니다. 올해 3월 팻 겔싱어 후임으로 인텔 CEO에 취임했고요. 탄 CEO에 대한 사임 압박에 인텔 주가가 3%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처럼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7일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0% 넘게 급등한 가격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훨씬 웃도는 거래 가격은 시장이 이 회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이어플라이는 로켓과 달 착륙선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 3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무인 탐사선의 달 착륙을 완벽하게 성공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이슨 킴 파이어플라이 최고 경영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특별한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미국 내 사업에 4년간 총 6천억 달러, 한화 83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5천억 달러 투자안에 1천억 달러, 한화 약 138조 5,500억 원을 더한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6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1천억 달러 투자 추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날 확정적으로 언급된 미국 내 생산 제품은 커버 유리와 반도체 칩 190억 개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아이폰 기기 자체를 미국에서 생산해 나가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삼성전자 코닝, 코이어런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등 주요 업체들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에 수주할 제품에 관한 소식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기 인공지능 칩에 백도어 스킬 또는 킬 스위치 같은 비밀 출입구와 원격 제어 장치를 넣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칩 보안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출용 AI 칩에 위치 추적 장치와 기타 보안 장치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테슬라입니다. 삼성과 테슬라가 공급을 계약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자체 칩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도조팀을 해체했다고 7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팀을 해체하면서 테슬라는 향후 컴퓨팅 역량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AMD, 칩 생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등과 같은 외부 기술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M7 종목별 이슈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 개선으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고 애플은 대규모 투자 발표로 상승한 반면 일라이릴리는 임상 결과 부진으로 폭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시황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호관세 발효 첫날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흐름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OTT 서비스 즐겨보시나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아니면 쿠팡플레이?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유난히 화제가 되는 플랫폼, 바로 디즈니 플러스 이야기입니다. 디즈니는 2019년 월트 디즈니가 시작한 글로벌 OTT 서비스입니다.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강력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구독자가 디즈니 플러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 아주 뜨겁습니다. 최근 공개된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이 벌써부터 난리인데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이 드라마, 공개 이틀 만에 한국 1위, 일본, 대만까지 톱3에 올랐습니다. 또 국내 OTT 검색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에서는 시리즈 영화 통합 1위에 오르며 디즈니 플러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는 작년에도 무빙으로 큰 성공을 거뒀죠. 방영 전 193만 명이었던 월간 이용자가 방영 후엔 무려 394만 명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고요. 아시아 각국 1위는 물론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 방영된 시리즈로 기록됐습니다. 게다가 무빙의 원작자 강풀 작가님이 벌써 무빙2 대본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니 디즈니의 흥행포텐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지난 7월 31일과 8월 4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바로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의 한국 방문 경기였죠. 무려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가 특별했던 이유,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가 됐다는 점. 덕분에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한 팬들도 집에서 심지어 모바일로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을 넘어 디즈니 플러스가 스포츠 라이브 중계라는 새로운 영역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스포츠까지 확장하는 디즈니 플러스. 이번 경기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OTT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바르셀로나 경기 놓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경쟁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유튜브, 그리고 웨이브까지 OTT 시장에는 이미 막강한 경쟁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다릅니다.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전 세계적인 독점 IP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죠. 바로 이 독보적인 콘텐츠 파워가 디즈니 플러스를 OTT 경쟁에서 돋보이게 하는 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디즈니 플러스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기존의 드라마 영화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스포츠 팬들을 새로운 핵심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ESPN 독립형 스트리밍과 FC 바르셀로나의 독점 생중계는 빠르게 변하는 시청자들의 소비 패턴에 부응하고 더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입니다. 한때 TV 왕국이라 불렸던 디즈니는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와 스트리밍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끝내고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OTT 시장 속 디즈니 플러스, 그 다음 행보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대하시나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콘텐츠의 시대,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는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플랫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브리핑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선 경상 흑자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규모 경상흑자는 상품 수지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13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세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수출은 60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의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의약품 등 비IT 품목도 늘면서 1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겁니다. 수입은 47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증가세가 확대됐고 원자재 감소폭은 축소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신승철 한은경제통국장은 7월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 통관 기준 무역 수지가 지난 6월보다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최대 흑자라며 7월 경상수지도 상당폭 큰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 현대차와 GM의 협업 관련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2028년 출시합니다. 현대차는 7일 GM과 공동 개발할 첫 5개 차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해 9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는 소형 차종 및 전기 상용 밴 플랫폼 개발을
GM은 중형 트럭 플랫폼 개발을 각각 주도합니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전기 상용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기업은 북미와 남미에서 소재 및 운송, 물류에 관한 공동 소싱 이니셔티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저감 강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원자재 부품, 복합 시스템 등 영역에서의 협력도 고려 중입니다. 다음 뉴스 세제 개편안 관련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7일 각각 긴급 간담회를 열고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등이 골자입니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법안입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주주들의 최고 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때문에 배당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다음 소식 폭염과 전기요금 관련 기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 폭염에 세계 각국의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동아시아, 중동에서는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습니다. 브라질, 서아프리카, 인도에서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수확이 타격을 입어 커피, 코코아,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 역시 수입 에너지와 식품 등으로 폭염발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 폭염의 전력 부하가 연일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석탄과 천연가스를 추가 확보하며 전력 공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국의 폭염으로 글로벌 석탄,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보다 늘면서 글로벌 연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빡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내부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 석탄 소비를 늘리고 여름철 자국 유전을 최대 가동하면서 중동 산유국처럼 수출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국제 유가 및 LNG 가격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세계 에너지 인플레이션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볼 텐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닷새 만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엇갈리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한 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0.55% 내리면서 3,21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1,574억 원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기관도 1,318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800억 원대 담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상승 출발 후에 그 후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0.43% 오르면서 80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447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62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75억 원대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주의 관세 모풍지대인 반도체주가 강한 흐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7만전자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1.84% 오르면서 71,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2.1% 낙폭을 보여주면서 25만 6,5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반도체주 조금 혼조세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방산주도 좀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47% 하락하면서 88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면서 2차전지가 약세 흐름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56% 소폭 하락하면서 12만 4,1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는 반면에 0.19% 상승해주면서 5만 2,0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조금 혼조세 나타나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0.34% 상승한 반면에 삼천당 제약은 0.16%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호텔 분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2분기 복합 리조트 매출 호조에 파라다이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호조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라다이스는 2분기 연결 기준 2,845억 원, 영업이익 429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대, 33%대 증가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파라다이스 시티를 중심으로 한 복합 리조트 사업 부문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1,5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카지노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든 1,001억 원, 호텔 사업도 0.1% 감소한 2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봉절이나 국경절 등 일본과 중국의 연휴 효과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9월부터는 중국 VIP 성장도 유의미하게 가시화돼 하반기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파라다이스 시티는 동부가 첫 복합 리조트로서 호텔 호스피탈리티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매출 안정세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한 호재 소식에 파라다이스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시가 19,660원으로 출발했고요. 장중한 때 14.95%의 고가 찍으면서 22,6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21,600원으로 9.87% 상승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오늘 시장에서 9%대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행주들, 관련 카지노주들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파라다이스는 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복합 리조트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고객 비중이 늘어난 점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관광 레저 업종은 계절성과 글로벌 경기 흐름에 민감한데요. 최근 원화 약세와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레저 카지노 업종은 외부 변수, 특히 국제 정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편차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이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받은 건 소캠 관련주인데요. 소캠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와 CPU, GPU를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HBM4 양산 속도에서는 다소 늦었지만 이 소캠 분야에서는 한 발 앞서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캠은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로 평가가 되는데요. 시장 선점이 곧 장기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만큼 관련 기업 주가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패키징,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또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HBM4 시작은 조금 늦었어도 다음 세대 기술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확산과 함께 소캠 기술의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소캠 관련주 강세 흐름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애플과 삼성의 수혜를 입은 종목이죠.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 훈풍에 반도체 소부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두산 테스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미지 센서 협업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증권사 부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전일 언론에서 애플이 삼성과 CIS 관련 협업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현재 삼성전자의 CIS 물량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생산 물량을 어떻게 조율할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는데요. 연구원은 애플이 CIS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부 물량만 이전되고 국내 생산이 병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두산 테스나의 중장기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테스트 웨이퍼를 만든 1차 벤더 회사입니다. 삼성의 제품 생산이 확대되면 자동으로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실제로 지난 2023년 테슬라와의 차량용 이미지 센서 공급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두산 테스나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2002년에 설립되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모바일, 자동차, 가전, 산업용 보안 분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차세대와 이미지 센서 칩을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반대로 애플이 CIS 후공정 전량을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도 두산 테스나의 장기적 수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내 동반 진출 혹은 타 고객사 물량 추가 수주에 따른 가동률 상승 등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에 두산 테스나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오늘 고가는 16.18% 크게 상승하면서 39,500원의 고가 형성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종가는 7.79% 상승한 36,65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오늘 시장에서 7%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CIS, 즉 CMOS 이미지 센서 분야의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차세대 카메라 성능 개선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두산 테스나의 테스트 공정 역량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특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카메라 기능은 차별화 핵심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죠. 관련 부품 테스트 업체들에게는 꾸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글로벌 경기 둔화나 재고 조정 국면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업황 사이클과 함께 흐름을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테스나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는 반도체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에는 미국발 훈풍이 더해졌는데요.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업체는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소식에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주들까지 동반 상승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국 생산 비중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무관세 카드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무관세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현지 투자 경험이 있는 장비 기업과 부품 업체들에까지도 수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장벽이 사라진다면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관련한 반도체 관련주 소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 특징주는 러우 전쟁 종식 기대감에 방산주가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 노력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내 방산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곧이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하는 3자 회담을 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인데요. 유럽 정상들은 이런 계획을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 종전 가능성에 재건주는 오르고 방산주는 하락세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로템,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진 건설 로봇은 전일비 7% 오른 54,700원을 기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SY 스틸텍, 다산 네트워크스, SG, HD 현대인프라코어, 대동, HD 현대건설기계 등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의할 필요 없이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나와 만나고 싶어 하고 나는 살상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주 만나길 희망한다며 회담 장소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을 더한 3자 회담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러시아에도 우리 같은 용기 있는 접근을 기대한다라며 이제는 전쟁을 끝낼 때라고 말하며 3자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출발했고요. 고가는 0.43% 상승한 모습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4%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가능성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르는 반면 이러한 방산주들은 하락 흐름세 보였습니다. 방산주는 전쟁이나 국제 긴장 국면에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방산주 전반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도 나타난 건데요. 다만 방산산업은 단기 뉴스에만 영향을 받기보다 조금 더 중장기적인 글로벌 국방 예산 확대나 수주 확대를 확대 추세와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미국과 유럽, 중동 등에서 수주 확대를 이어가고 있죠. 전쟁 종식 뉴스만으로 장기 전망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조정이 장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수주 잔고와 해외 시장 진출 속도도 함께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관련해가지고 방산주 준비해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저희와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디즈니 플러스의 탄생과 회사 제도약.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콘텐츠 제국 디즈니를 오늘의 자리로 이끈 인물. 그리고 인수합병의 왕이라 불리는 그는 바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CEO, 로버트 앨런 아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밥 아이거입니다. 1951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밥 아이거는 이타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전공하며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1974년 ABC 방송 제작 보조로 방송계에 첫 발을 디딘 그는 성실함과 기획력을 인정받아 20년 만에 ABC 사장 자리에 올랐고 이후 디즈니가 ABC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즈니 경영진에 합류하게 됩니다. 2005년 마침내 디즈니 6대 CEO로 취임한 바바 이거는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JP 모간 CEO 제이미 다이먼은 그를 두고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온 경영인이자 뛰어난 지도자라며 언론과 엔터테인먼트를 냉철하게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탁월한 협상력, 사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모두 갖춘 리더라는 평가였습니다. 바바 이거는 CEO 취임 이후 과감한 인수 전략으로 디즈니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했고 2009년 마블을 40억 달러에 인수해 슈퍼히어로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2012년 40억 6천만 달러의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여 스타워즈 팬덤을 흡수하고 2019년 무려 713억 달러의 21세기 폭스까지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 슈퍼히어로, 스타워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모두 품으며 전 세계 최고의 콘텐츠 IP를 보유한 디즈니 제국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고품질 콘텐츠, 신기술, 글로벌 확장. 디즈니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했고 아시아와 남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바바 이거의 자서전 디즈니만이 하는 것에는 ABC 방송 제작 보조에서 출발해 픽사, 마블, 21세기 폭스를 품으며 전설적인 인수합병의 배경과 그가 추구한 리더십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와의 픽사 협상에서처럼 그는 사업보다 먼저 인간적 신뢰를 쌓는 전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작자와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창작물을 향한 열정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바 이거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2020년 은퇴한 그는 디즈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7,000명 감원, 사업 구조 조정 등 대대적 채지 개선을 단행하며 디즈니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가 추진한 변화는 곧 차기 CEO에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2006년 은퇴를 앞둔 지금 그의 마지막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바 이거의 여정은 창의성과 리더십이 만나 만들어낸 글로벌 성공의 교과서입니다. 디즈니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월트 디즈니 CEO 로버트 앨런 아이거였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CEO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겠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과 리포트 인사이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의 산업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의 다음 단계로 꼽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LAI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는 아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경쟁 구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이름이 있죠.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터제파이타이드입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판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1위를 지켜왔던 세마글루타이드가 매출과 처방수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타제파이드가 빠르게 추격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역전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이미 바이킹 테라퓨틱스, 로슈, 메스라 등 새로운 경쟁자들이 임상 후반부에 진입했고요. 심지어 자체 후보물질 개발에 실패한 화이자마저 기술 이전이나 M&A를 통해서라도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재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 효과 하나만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체중 감소는 간 손상, 담낭 기능 저하 등 부작용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환자 편의성을 높이고 복양 수능도를 개선하는 전략이 새로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LAI, 장기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시장을 선점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터제파이테가 급부상하면서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더군다나 약효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따라서 투여 편의성이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LAI, 즉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Long Action Injection의 준말이죠. 현재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는 주 1회 투여 방식인데 이를 월 1회 또는 격월 1회로 바꾸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장기 복용이 필요한 비만 치료제 특성상 편의성은 시장 점유율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다른 치료제에서도 이런 변화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제 인베가는 1일 1회 경구제에서 월 1회 LIA 제형으로 바꾸자 매출이 완전히 반등했고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판매 곡선을 그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 경쟁은 약효 경쟁에서 투여 주기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LAI 개발에는 높은 기술 장벽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펩타이드 기반 제형은 안정성, 제조 난이도, 재구성 편의성 등 모든 단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펩타이드 LAI 제형 대부분은 PLGA, PLA 기반 마이크로스피어 방식을 차용합니다. 이 방식은 레시피를 알아도 동일한 품질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즉, 제조 기술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 개선을 동시에 잡아야지 LAI 제형이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AI 제형이 상용화되면 로열티와 제조 용역 수익이라는 두 가지 수익원이 생깁니다. 먼저 로열티입니다. 펩타이드 API LAI 제형은 5%에서 8%의 로열티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제조 용역 수익입니다. 특히 펩타이드 LAI는 제조 난이도가 높아서 생산 거점을 옮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에서는 페트로니 릴리와 터제파타이드 LAI 제형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등도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계약 체결 여부가 주가와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시장의 넥스트 스텝, 장기 지속형 주사제 LAI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치열한 약효 경쟁 속에서 투여 주기 혁신이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펩타이드 기반 LAI 제형은 기술 장벽이 높지만 그만큼 진입 장벽이 곧 진입 기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상용화 시 로열티와 제조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장기 성장 동력이 탄탄하게 평가됩니다. 하반기 이후 기술 이전 본계약이나 생산 개혁 체결 소식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이번 조정장에서 장기 모멘텀을 가진 LAI 관련 기업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관련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M7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한편 반도체 관세가 광범위하게 면제되면서 나스닥만 웃고 다우와 S&P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신호에 연준 내 비둘기파의 입지는 점점 커지면서 통화 완화 선호가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의 칩 보안법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쟁 종식 기대감 관련 뉴스도 중요한 이슈가 놓여져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한 줄 평은 M7, 나머지 종목도 상승해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7이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보이면서 애플이 강한 흐름 어제부터 이어오고 있죠. 이어서 소연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스트리밍과 테마파크는 성장했지만 영화와 방송 부진으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콘텐츠 제작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성공해서 더 좋은 수익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즈니가 최근에 실적을 좀 좋지 못하게 발표를 하면서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은 분기 실적을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보면 관세 정치 뉴스에 들썩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테마주는 달리고 오늘 우리 지수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해보자라고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